급하잖아요. 마음 급해요.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안 오면 마음도 답답해. 아이씨, 뭐 이런 자세인 거죠.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최상위권 마인드를 되게 강조하는데, 최상위권 마인드는 뭐냐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닫는 거라고 생각해요. 장시간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저는 그 아이들한테 최상위권 마인드라는 걸 강조해요. 최상위권, 뭐 그 아이들은 마음이 급한 아이들이 많아요. 급하잖아요. 마음 급해요.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안 오면 마음도 답답해. 아이씨, 뭐 이런 자세인 거죠.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최상위권 마인드를 되게 강조하는데, 최상위권 마인드는 뭐냐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닫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그 아이들은 되게 가능성이 있어요. 왜냐면 보통 아이들한테 아무리 좋은 방법을 얘기해 줘도 자기가 이미 최선을 다해 보지 않은 친구들은 방법을 잘 바꾸지 않아요. 왜? 내가 그냥 여기서 좀 더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를 것 같거든요. 근데 진짜 열심히 해본 애들은 '이게 진짜 아닌가 보다.' 하고 공부 방법을 바꿀 수 있어요. 근데 걔네들이 바꿀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선생님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고 이 큰 구조를 파악해 보고 하는 그 능력이, 저는 아직 역량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친구들 많거든요. 제가 그런 친구들을 데려 놓고 인제 제가 책에도 쓰여 있어요, 그런 친구들 얘기가. 그런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 "너가 자 지금부터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?"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획도 같이 짜고, "자 지금부터 너네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있지. 걔랑 너의 차이가 뭐야? 생각해 봐. 차이가 뭐야? 아 그래? 그럼 너는 만약에 걔가 '아 걔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아.' 이렇게 하거든요, 만약에. 그럼 너는 너와 그 친구의 차이가 그거라면 너는 어떻게 하면 효율을 올릴 수 있어? 너는 왜 비효율적이야? 라고 물어보면 그 애들 대답을 해요. 저는 너무 그냥 생각 없이 문제를 푸는 것 같아요. 그럼 어떻게 하면 생각할 수 있는데? 어떻게, 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?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생각하는 거야? 일단은 조금 더 뭔가 이게 큰 틀을 파악, 애들의 입으로 나온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걔네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"멈춰. 잠깐 멈춰. 열심히 했지. 근데 잘 안 됐잖아. 그럼 더 좋은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놓치고 있는 거거든. 그 방법이 뭐야?"라는 마인드를 갖게 해 주는 거. 이게 최상위권 마인드라고 생각해요, 저는.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, 마음이 급하고 이 쫓기는 마음이 드는 친구들은 계속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거든요. "너가 문제를 내봐. 너가 선생님이라면 어떤 문제를 낼지 생각해 봐. 너가 선생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풀겠니? 너가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이걸 생각을 하겠니?" 이래서 좀 이 박스 밖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훈련만 좀 시켜 주잖아요. 성적 금방 올라가는 친구들 많습니다. 제 친 아까 말했던 성적 80점에서 97.5 점으로 올랐던 친구가 바로 그런 친구였어. 뭘 그냥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. 그런데 그 친구가 좀 더 큰 틀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3자의 입장에서,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열심히만 하면 안 되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인지를 하도록 만들어 준 것 자체가 성적 오르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. 제가 지금 하는 교육 방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제가 아이들한테 답을 알려주지 않아요. 근데 가르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얘가 지금 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제가 얘한테, 이 아이한테, 예를 들면 저는 애들한테 18 곱하기 19를 알려줄 때 18을 19번 더 할 거야.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? 18을 19번 더 할 거니까 18을 10번 더 하는 거랑 18을 9번 더 하는 걸 더해야 돼. 알겠지? 자 그리고 나서 그럼 18을 10번 더 하는 건 알겠다. 그치? 180 이지? 그럼 18을 9번 더 하는 건 어떡할래? 그래 그러면 10을 9번 더 하고 8을 9번 더 한 걸 합쳐 줘. 그럼 아까 이걸 두 개 합쳐주면 되겠네라고 알려주거든요. 이게 생각하는 공부니까. 근데 이걸 집에 가서 엄마가 인제 물어보시겠죠? "야 오늘 뭐 배웠어?" "오늘 18 곱하기 19 를 했어." 근데 애가 설마 잘할 수 있을까요? 당연히 어렵죠. 근데 얘를 쉽게 만들어 주려면, 이 문제를 쉽게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18 곱하기 19를 딱 써 주고 세로셈으로 8, 9, 자, 야, 여기서는 여기다 2를 써야 돼. 7을 쓰는 거 알겠지? 그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더해. 자, 100 됐지? 알겠지?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일단 봐봐. 하다 보면 알게 돼. 해. 그다음에 야, 여기다 써. 계산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제가 가르치는 방식으로 하잖아요. 그럼 애들이 다, 엄마들이 보기엔 다 이해를 못한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, 저는 세로셈으로 풀고 간 애들이 얘는 이해를 못 했는데 문제를 풀고 왔다 생각하거든요. 근데 어머니들이 보시기에는 "선생님, 얘가 수업을 듣고 왔는데 잘 설명을 못 해요. 선생님, 얘가 수업을 듣고 왔는데 아직 잘 못 해요." 저는 근데 그 상태에 오래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 상태에 머물러야 된다. 왜? 아니 애가 이해를 못 했는데, 이게 진짜 이해하는 건데 이해를 못한 애를 억지로 문제를 풀게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거냐, 이해를 못한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게 맞는 거냐. 전 당연히 이쪽에 생각하거든요.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도 부모님들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닌 게, 불안하잖아요. 아니 분명히 학원에서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하고 있는데 우리 애가 못해. 그러면 '우리 애만 못하는 건가? 또 그중에 잘하는 애는 또 있으니까 못하는 건가? 이게 맞는 건가? 이러다 애가 영영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못하면 어떡하지?'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 저는 이 단계를
한 번 넘어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그러니까 저한테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.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보내시는 부모님들은 다른 애들 막 구구단 외워 가지고 70에 팍 나오는데 제가 가르치는 애들은 "잠깐만요 선생님. 8을 10번 넣으면 80이니까 거기서 870 이렇게 하니까 불안해하셨거든요. 근데 한 1년 지나니까 제가 가르치는 애들은 두 자리 곱하기 한 달인 다 암산으로 해요. 근데 새로 온 애들은 대부분의 경우 아무리 간단한 연산도 15 곱하기 3 해서 5 이렇게 하면 못 한다는 거죠. 이 차이가 발생한 이 경험을 해야 된다. 근데 이거 고3 때 하실 거 아니잖아요. 고2 때 하실 거 아니잖아요. 언제 해야 된다? 이런 경험을 어렸을 때 한다는 거죠. 조금이라도 마음이 덜 불안하고.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오히려 어린애들 부모님이 더 불안해하세요. 요 불안함을 다루는 게 그분들한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아마 저의 숙제겠죠. 그런 분들이 이 과정을 넘을 때까지 덜 불안하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. 제가 사실은 이제 유튜브도 많이 출연하고 챗도 쓰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그런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인 것도 있다라고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그 유튜브 유료 회원들하고 그 강의를 했어요. 아이들 데리고. 근데 제가 애들하고 뭘 했냐면 초등학교 2학년, 3학년, 막 4학년 애들 모였거든요. 수열 했어요, 수열. 제가 애들한테 1 부터 100 까지 더하는 방법 가우스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그럼 4 부터 뭐 99 까지 이렇게 막 숫자 띄워 가지고 4, 7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 알려주고 뭐 3, 7, 뭐 11, 15 이렇게 가 가지고 99 까지 갔을 때 그럼 얘는 다음 얼마인지 문제를 내보거든요. 초등학교 애들 할까요, 못 할까요?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. 왜?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그래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은 요거랑 요거랑 더하고 요거랑 요거랑 더하고 요렇게는 더했으니까 101이 50개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필요한 게 뭐야? 그래. 3이랑 99랑 더하면 103인데 102가 몇 개 있는 거야. 이런 생각만 하면 되거든요. 애들이 다 해요.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풀고 있냐면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-1 d로 외워요. 저는 이게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. "얘들아 이거를 지금도 많은 고등학생들이 2분의 n 곱하기 n 2a 플러스 n-1 곱하기 d라고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. 근데 너네들 이 공식 필요해 안 필요해?" 애들이 "안 필요해요." 막 그래요. 그럼 누가 이길까? 이 공식을 외워서 문제 푸는 사람과 너네 중에 누가 이길까? 그럼 애들이 "저희가 이겨요." 막 이래요. 그럼 해 보면 아는 거예요. 나는 이 공식을 한번 딱 이렇게 공식을 쓰지 않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나중에 공식을 안 해도 문제를 풀 수 있겠다. 근데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막 공식을 못 외울까요? 이 아이들 오히려 했기 때문에 이 식의 구조가 보여서 공식 외우는 일도 아니라는 거죠. 이 프로세스를 밟아본 사람과 밟아보지 않은 사람.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마음이 급하니까 2분의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저랑 막 이 과정을 막 야 막 해서 막 더 해봐. 생각해봐. 어떤 게 더 힘들까요? 이게 훨씬 힘들어요. 하지만 한 번 하면 얘들은 영원히 이제 이 수열에 대한 거는 공부를 조금만 하면 다시 이렇게 조금만 하면 다시 떠오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. 이 상태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걸 옆에서 본 사람들은 막 "헐. 헉." 막 그러거든요. 이거를 한번 느껴보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. 이게 진짜 무슨 누가 댓글을 달으셨어요. 거기 누가 뭐라 썼냐면 저 "창쌤이 교육하는 거 애들하고 가르치는 거 봤는데 거의 공연을 하는 것 같다."라고 올려주셨더라고요. 정말 그래요. 왜? 물어보고 막 질문하고 막 계속하고 막 애들 손들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. 저도 힘들어요, 그렇게 하는 게. 하지만 이게 진짜 공부고 이게 진짜 애들도 힘들고 하지만 이 좋은 방향으로 힘들고 저는 이게 진짜 공부라고 정말 120% 확신하고 있습니다. 문제를 풀기 전 생각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? 엄마들이 보시기에 우리 애는 문제를 왜 이렇게 푸는지 모르겠다. 보면은 막 가장 큰 거 구하라는데 작은 거 구하고 뭐 그다음에 뭐 2x를 구해야 되는데 뭐 막 2분의 1 x를 구하고 뭐 이런 식의 이런 사탕의 개수를 구하라는데 옆에 있는 과자의 개수를 막 써놓고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런 걸 보잖아요. 일단 대부분 마음이 급해요. 딱 보자마자 어허허허 막 이렇게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.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게 수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를 보고 자,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냐, 먼저. 구하라고 한 게 뭐야? 그럼 물어봐요, 실제. 자, 이 문제 구하라고 한 게 뭐야? 자, 그러면은 어떻게 구해야 될 것 같아? 이거, 니네가 어려운 이유가 뭐야? 저걸 몰라서 그러지. 이것만 알면 돼. 이걸 몰라서 그러지. 자, 그럼 이거를 구하려고 뭐가 필요해? 이걸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? 자, 그거 구해야 돼. 자, 그거 구하려고 이 문제에서 준 힌트가 뭐가 있어? 그 힌트가 각각 무슨 뜻이야? 자, 그래서 어떻게 풀 것 같아? 풀다 보면은 어떤 점이 어려울 것 같아? 이렇게 물어보고,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메타인지 길러주고, 아이들 아까 그런 실수 안 하게 하기 위해서, 만약에 니네가 선생님이라면 이 문제를 내면서 애들이 어떻게 틀릴 거라고 예상을 했겠니? 아니면 너네가 봤을 때 네 주변 친구들이 이 문제 풀면서 뭐 때문에 틀릴 거 같니?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봐.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이렇게 하고 나서 문제를 풀면 그 문제를 못 푼 애는 없어요. 물론 가다가 계산을 틀리거나 할 수 있지만,
이렇게 안 하면 문제를 못 풀거든요. 거꾸로 얘기하면 저는 이 과정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 저는 그 문제를 원래 못 푸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그걸 그냥 유형으로 억지로 갖고 와서 풀든가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조금 뭐 속된 말로 재수 좋게 뭐 얻어 걸려서 풀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수능장에 가서 아니면 제가 모의고사를 보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이 문제를 다 풀어내려면 이 프로세스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이런 걸 못하는 친구들은 모르는 문제를 딱 갖다 주면 도대체 뭘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아는 문제를 풀 때도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. 저는 이 과정,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한테 지금 이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,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알아야 되고 그거를 알아내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서 준 힌트가 무엇이며 그 힌트는 각각 무슨 뜻이냐,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낸 선생님은 어떤 함정들을 파놨는데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걸리겠냐, 이걸 파악하는 게 수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단순 연산인 거죠. 근데 저는 이 과정을 어떻게 애들한테 훈련시키냐면 수학 논리 퍼즐을 줘요. 그러니까 뭐 네모네모 로직이나 스도쿠를 줘서 그걸 풀게 하거든요. 애들이 그거를 어떻게 풀었니 찍었어야 하는 데 있어요. 근데 그런 거 하다가 조금 틀리잖아요. 처음부터 끝까지 싹 지우고 다시 풀어야 돼요. 제가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, 수학도 언어고 영어도 언어야. 근데 영어랑 수학의 다른 점이 뭐냐면 영어는 내가 만약에 풀다가 조금 몇 문장 놓쳐도 풀 수 있는 게 영어예요. 근데 수학은 거기에 문제의 조건을 딱 맞게 주거든요. 잉여로 주지 않아요. 그러면 거기 있는 문장의 힌트 중에 하나를 놓치면 그 문장을 그냥 못 푸는 거예요. 저는 이 논리를 맞춰가는 과정이 수학에서 굉장히 핵심이다. 이거를 하는 게 훈련이다. 저는 이게 수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. 학생과 학부모들이 놓치는 선행학습에 함정이 있나요? 선행학습을 하면 유리하고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잘한다. 당연한 얘기입니다. 그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. 선행학습을 하면 유리해요. 자, 선행학습을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. 자, 요거는 맞거든요. 단 이거를 우리가 자꾸 빼먹으니까 제가 이제 무리한 선행학습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, 아무리 선행학습을 막 정말 미친 듯이 돌리고 있는 강사도 무조건 선행학습을 해야 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다 뭐가 붙냐면 무리한 선행학습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럼 자, 우리가 뭐가 무리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. 선행학습을 하면 유리하거든요. 근데 다만 이거는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건 맞죠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행학습이 정말 제대로 됐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. 우리 주위에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많다. 참, true. 그런데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, 이거는 아니거든요. 이거는 팩트가 아니에요.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.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중에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의 비율이 높다. 팩트.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 중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. 이거는 팩트가 아니에요. 무슨 얘기냐면 저는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 단계를 생략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역량이 없는데 누구나 똑같은 얘기를 하겠죠. 역량이 없는데 선행학습을 하면 이게 무리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까요? 선행학습은 아직 안 배운 거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. 이 배우는 게 수월해야 돼요. 이 배우는 게 수월한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. 왜? 내가 지금 이걸 배우고 있는데 이만큼을 더 배우는 거잖아요.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학교에서 이만큼을 배우고 있는데 요건 요거대로 하고, 어머니들 중에 나 선행하고 있으니까 이 현행 다 때렸죠 이런 분 아무도 없거든요. 또 뭐 거기서 또 심화도 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. 이거 때려친 사람 없어요. 그러면 결국은 현행을 내가 놓지 않으면서 심화 또 저기 선행을 해야 돼. 그럼 뭐냐면 더 배우는 거예요. 근데 아이들이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배울 역량이 있느냐, 그 다음에 한 번 배운 걸 안 까먹을 수 있느냐, 그 다음에 지금 배운 걸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근데 이런 역량이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되고, 이 역량이 없는데 선행학습 시키는 거는 진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. 게다가 효과도 떨어져요. 근데 그 시간에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거죠. 선행학습을 시키는 게 유리해요? 안 시키는 게 유리해요? 그럼 당연히 선행학습을 시키는 게 유리하겠죠. 근데 문제는 자, 이 역량이 아직 되지 않은 아이들, 이 되지 않은 아이들한테 선행학습을 시키냐 안 시키냐 하면 선행학습을 시키는 게 유리하겠지만, 그럼 선행학습을 시킬래요? 역량 강화를 시키실래요? 하면 역량 강화를 하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있고 효과적인 일이다.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의 평화에 도움이 된다.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. 아마 저 말고도 다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걸 거예요. 네. 이게 유형으로 푸는 아이들 있잖아요. 걔네들은 선행학습하면 죽어요. 왜?
지금 배우는 거 있지, 선행학습하는 거 있지, 그러면 게다가 뭐 심화하지. 그럼 도대체 내가 외워야 되는 유형이 막 3개 막 이런 거예요. 그런데 선행학습을 해도 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, 제 다른 영상들, 제가 수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영상들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,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 활용해서 잘 활용하면 중학교 때,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뭐 옛날에 배웠던 거랑 똑같은 거네.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. 중점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아이는 내분점이나 외분점을 똑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초등학교 때 삼각형, 사각형을 제대로 배운 아이들은 닮음이나 합동이 나왔을 때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. 어렸을 때부터 수를 가지고 놀아본 애들은 야 5명이 서로 악수를 하면은 이게 몇 번 악수를 하는 거냐 하면 아니 5명, 4명, 3명, 2명 5명이면 4명, 3명, 2명, 1명 해가지고 1, 2, 3, 4 더해가지고 10번 악수하는 거는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. 왜? 옛날에 배웠던 거를 조금만 응용하면 요게 된다는 거를 알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런 애들이 선행학습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런 애들은 왜? 예전에 배웠던 거에 한 스푼만 얹어주면 요게 되니까, 게다가 얘네들은 여기다가 한 스푼 얹어주면 요게 되기 때문에 이걸 하면 또 이거 도움이 돼요. 우리가 말하는 선행학습 효과는 이거거든요. 근데 내가 이거를 자 공통수학 5바퀴 돌려 그래서 외웠어. 근데 이거랑 이거 연결이 안 돼. 이런 아이들은 하시면 안 돼요. 예를 딱 찍어서 말씀드릴게요. 제가 등비 수열을 배우는데 순환소수가 생각이 안 나는 아이들은 선행학습을 하시면 안 돼요. 제가 등비 수열을 배웠어요. 등비 수열의 합을 배웠어. 공통수학 뒤에 등비 수열을 가르쳤는데 다시 순환소수 문제를 가르쳤더니 얘가 옛날에 배웠던 방식 그대로 풀고 있다. 걔는 선행학습 하시면 안 돼요. 왜? 걔는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거잖아요. 완전 다른 거예요.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들 중에 정말 역량 있는 아이들은 순환소수를 등비 수열의 합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게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.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.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느냐 안 벌어지고 있느냐. 곱셈 공식을 배웠는데 곱하기를 시켰더니 여전히 세로셈밖에 못한다. 거기서의 분배 법칙과 결합 법칙을 활용해서 곱셈을 2자리도 곱하기 2자리 곱셈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. 얘는 선행학습 시키셔도 돼요. 근데 여전히 2자리 주면 그냥 2자리 그냥 세로셈 한다. 얘는 선행학습 시키시면 아직 안 되는 아이인 거죠. 선행학습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? 저도 우리 학원에서 선행학습의 범위를 2가지 말씀드리면 한 학기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왜 한 학기를 말씀드리냐면 이 한 학기는 사실 이 지금 배우는 거랑 다음 학기가 내용이 겹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. 지금 배우는 것과 다음 학기에 배우는 거는 내용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뭐 미리 한번 본다는 개념으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. 다만 이제 1년이 넘어가면 여기 분수랑 여기 분수, 여기 함수랑 여기 함수가 겹치기 시작해요. 이제 이러면 이거를 잘 소화하고 있는지를 잘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2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몇 년으로 말씀드린 거고, 요거를 좀 다른 차원으로 말씀드리면 선행학습이란 말을 제가 좀 싫어하고 예습이란 말은 좋아하는데, 예습이 뭐냐면 그냥 한번 미리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.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 루트, 로그 이런 거 막 알려줘요. 막 알려줘요. 그럼 애들 되게 재밌어요. 미분 적분이 뭔지 알려주면 애들 엄청 재밌어 하거든요. 막 써먹으려고 막 그래요. 이런 과정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. 근데 제가 만약에 중학교 1학년 애들이나 초등학교 애들한테 자, 너네 로그가 뭔 줄 알아? 야, 로그가 이런 거면 애들이 막 그거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워. 와, 진짜 어렵겠다. 이러면서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제가 걔네한테 자, 앉아. 자, 로그 기본 문제 100개씩 풀어. 이러면 이제 애들 학을 떼는 거죠. 선행학습이라는 그 압박에서 좀 벗어나셔서 요런 것들을 나중에 배운대. 알고 있었어?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아이들이 내가 나중에 이런 걸 배운다는 걸 연결시켜주는 과정 하는 건 저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선행학습을 시키면 한 학기에서 1년 정도를 저는 보고, 이걸 넘어가는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역량 있는 아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다만 어떤 아이들라도 이런 미리 배울 것들을 막 얘기해주면서 흥미를 일으켜주는 과정. 너 로그가 뭔지 알아? 너 나중에 무한대라는 거 배워. 뭔지 알아? 뭐 음수 너 0보다 작은 수 있는 거 알아? 몰라?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. 네,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런 예습이라면. 선행학습하면 성적이 더 올라갈까요? 저는 그 부모님들도 아신다고 생각해요. 그냥 불안해서 시키시는 거예요.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이 경계에 있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애가 이러고 한다. 아니 어차피 이해도 못하는데 한다고 될까? 근데 옆에서 하도 시켜야 된다 그러지. 요즘 분위기가 그렇지. 막 우리 애도 불안해하지 하니까 그냥 막 선행학습 시키시는 경우가 많아요. 중요한 건 뭐냐면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무리한 선행학습 좋지 않다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. 근데 이제 부모님들의 말은 사교육계가 이상하게 돌아가서 우리도 대안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. 부모님 중에 나는 그냥 무조건 선행학습 시켜. 야, 몰라도 그냥 때려 박아. 하다 보면 괜찮아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. 그런데 대안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
이게 우리 아이가 머리가 좋아질 수 있다, 수학을 좋아할 수 있다라는 그 가정을 아예 전제를 아예 빼놓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게 특히 중학교 2학년 이하 부모님들이라고 하면 이거는 꼭 그쪽으로 공부하셔야 돼요. 현재는 머리가 더 좋아지고 수학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르쳐야 된다. 그렇게 해야 선행학습을 할 수 있다. 그렇게 해야 중3 때 공통수학 선행해놓고 뭐 미분적분 수원 수투 하고 가는 거지, 이거를 그냥 때려 박는다고 머리에 안 들어간다. 이미 부모님도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. 다만 그런 대안들을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상봉 사례들이 있으니까 고민하셨으면 좋겠다. 저희 학원에도 많이 있어요. 45점 받던 아이, 뭐 제가 90점 모아서 아깝긴 한데 85점 받고 자기 학교 시험에서 뭐 막 50점 받던 아이들, 어쨌든 간에 뭐 80점 9점 가까이 맞고 80점 받던 아이들 되게 쉽게 100점 맞고, 또 제 유튜브 가서 보시면 고등학교 1학년도 됩니다. 고등학교 1학년 제가 2학기 때 만났는데 반에서 내신 6등급, 7등급 받던 아이 있어요. 그럼 물론 갑방고라서 그렇긴 했는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연락 와서 저랑 한 3, 4개월 정도, 한 5개월, 6개월 정도 공부 같이 했었거든요. 이제 모의고사는 무조건 1등급 나오고 내신도 확률 통계는 1등급 나오고 미적분학은 아깝게 2등급 나왔는데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잘해보자, 이런 얘기를 제가 받았어요.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대안이 있다. 네, 머리 좋게 만들고 수학을 더 좋아하게 만든 대안이 분명히 있다. 저같이 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. 요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